자, 그래서 이렇게 건너뛰는 게 아쉽긴 하지만 아무튼 중간중간에 온갖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729쪽에 그 전쟁기계는 유목민의 발명품이다. 유목적 전쟁기계는 공간 지리적 측면, 산술 대수적 측면, 변용태적 측면 세 가지를 가진다. 그리고 이제 전쟁기계 조건들을 공간 속에서 실현시킨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뭐를 구분하냐면 아래 729쪽에 이제 보세요. 유목민은 여기 이제 바로 읽어보시면 유목민은 영토를 갖고 있고 관습적 궤적을 따라 이동한다. 뭐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번째 줄에 유목 생활에서 원칙인 것과 단순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게 문제다. 그래서 이들 지점들이 궤적을 규정하긴 하지만 정주민들의 경우와는 반대로 이 지점들은 원래의 궤적에 엄격하게 종속돼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궤적이라는 거예요. 궤적. 정주민도 이동을 하죠. 이사하잖아요. 근데 정주민들은 아무리 이사를 많이 해도 언제나 지점에 집착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유목민들은 지점을 가져요. 어디에서 정착을 한단 말이에요. 정착을 하더라도 이들은 정착이 목적이 아니라 떠나기 위한 정착이야. 전혀 다르죠, 관계가. 그래서 이처럼 모든 지점은 그 아래 중계점이며 중계점으로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에게는 이동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목민의 생활은 일종의 간주곡인 것이다. 거주라는 요소도 이들이 따라가는 궤적과 관련해 구상되는 것으로서 궤적에 따라 움직인다. 그런 점에서 유목민은 이주민과 다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정착민하고 유목민이 다른 건 알잖아요. 근데 유목민은 이주민하고 다르다. 왜냐하면 이주민은 기본적으로 점에서 점으로 이동하는 뭐가 됐건 간에 점에서 점으로 이동하고 이동하는 게 핵심이라면 유목민은 점이 목적이 아니라 궤적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민도 이주해요. 정주민이 짐 싸들고 맨날 이동한다 그래도 그걸 유목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왜냐면 그거는 내가 살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또 다른 점을 목표로 하는 거지. 이렇게 이주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20년인가? 2020년인가? 코로나 2021년인가? 되게 유수의 상을 다 휩쓸었던 영화 노마드랜드가 있어요. 노마드랜드. 근데 그 영화가 그 시대에 만들어져서 그렇게 상을 휩쓴 게 아닐까. 막 그렇게 걸작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 영화가 그냥 차 하나를 가지고 어떤 자기가 살던 곳이 다 폐허가 되고 이러면서 내몰린 자들 뭐 여러 이유로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노마드들을 다루는 거지. 그게 그렇게 뭐 낭만적이라고 얘기할 순 없지. 근데 어쨌든 그게 노마드일 수 있는 거는 이들이 어딘가에 정착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이주냐, 아니면 이동 자체가 목적인 정착이냐. 되게 다른, 정착과 이주가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삶의 양상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주민과 다르다는 거고, 물론 섞여 있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로 730쪽에 두 번째로, 그러니까 대부분 이 도시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이주를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유목을 한다고 할 순 없지. 더 좋은 환경, 내가 더 좋은 살집, 이사를 뭐 100번을 하더라도 그런 집을 원하는 한에서는 그건 유목민은 아닌 거예요. 돌아다닌다고 다 유목민이 아니다. 이 말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유목민의 궤적은 발자취나 관습적인 길을 따르더라도 정주민들의 도로의 기능, 즉, 인간들에게 닫힌 공간을 배분하고 부분적인 공간을 각자의 몫으로 지정한 다음 교통을 규제하는 기능. 이게 이제
국가, 정주민들의 그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주민들의 차원에서는 인간들에게 배분되는 공간은 닫힌 공간이에요. 너는 여기 살고 너는 여기 살고 이게 다 등본상으로 표식이 돼야 되잖아요. 기록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갈 수 있는 공간에 가야 되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가 다 파악이 되고 예측이 돼야 돼요. 기록상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저기 노숙자들은 기록에 남겨지지 않잖아요. 뭐 그들이 노숙의 형태긴 하지만 뭐 유목민이지. 그 유목민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대단히 여러 힘의 층위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아무튼 유목적인 거지. 이 인간들에게 닫힌 공간을 배분하고 부분적인 공간을 몫으로 지정해. 근데 유목은 정반대. 인간들 또는 짐승들을 열린 공간 속으로 무규정적이고 교통하지 않는 공간 속으로 분배한다. 그게 노모스예요, 노모스. 그래서 원래 노모스는 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솔론 이후에 노모스는 그냥 법, 규범, 질서 약간 이런 걸 의미하게 됐는데 여기에 그 들레즈가 가지고 오는 논의가 731쪽 주석에 62번에 보시면 엠마누엘 라로슈라고 하는 사람의 연구를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이 뭘 연구했냐면 그 노모스의 어근 이게 넴이에요, 넴. 그 넴이라는 어근을 연구한 거야. 그 어근을 연구해서 그게 어떻게 이 노모스가 규범이나 질서를 의미하기 이전에 되게 다른 것이었는가. 그걸 잠깐 아래다가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근은 배분이 아니라 분배를 가리킨다. 이 배분, 분배, 요 말을 좀 다르게 썼는데 이제 분배는 여기 앞에 배분이라는 말은 약간 할당이라는 말에 가까워요. 할당. 이제 이미 공간이 이렇게 딱 구획지어 있고 너는 여기 살아. 너는 저기 살아. 이건 할당이지. 몫을 할당해 주는 거고 분배라는 말은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축의 경우에 동물의 분배는 무제한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땅의 배분, 할당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동물들은 그냥 여기저기 풀 뜯어 먹을 만한 데를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뒤에 그 말이 나와. 솔론 시대에 접어들어 농업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농업은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그냥 살고 싶은데 막 살게 두면 안 돼. 할당을 해야 돼. 근데 이제 풀을 뜯기는 거, 목초를 하는 그 사람들은 양하고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양떼 양치기 이들은 풀을 뜯기는 거는 배분, 할당하는 게 아니라 가축을 여기저기 풀어놓는 거야. 내버려 두면 가축들이 여기저기 살게 돼. 여기저기 살게 되는 그리고 또 거기에 풀을 다 먹으면 또 다른 데서 여기저기 살게 돼. 동물은 동물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자신들이 살만한 곳에 살아. 그렇게 살만한 곳에 살아가면서 그 나름대로 땅들이 어떤 존재들에 의해서 분배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중심의 어떤 힘이 너는 여기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만한 곳에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것 자체를 보장해 주는 거. 이게 이게 분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모스가 법과 권력의 원리를 가리키고 법 자체와 동일시대가 된 거는 사법개혁을 단용한 솔론 이후다. 이와 달리 전에는 법에 의해 지배되는 도시, 즉 폴리스냐 아니면 노모스의 장소, 폴리스하고 노모스가 대립됐다는 거예요. 이 논의를 되게 이 챕터에서 중요하게 들레즈가 갖고 오죠. 그래서 노모스의 장소는 뭐냐? 이거는 이제 교회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게 막 장소를 배분하고 막 이러지 않고 그냥 여기저기 살도록 놔두는 거죠. 도시 생활과 노모스로서의 뭐 바디야 이게 다르다. 그래서 이 분배라는 말은 누군가가 중심적인 것이 거기에다가 할당해 주는 거가 아니라 각자가 저기저기 살만한 것 속에서 거점을 잡아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런 걸 의미했다. 이걸 구분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노모스는 그런 점에서 퍼지 집합, 유목민들은 일종의 노모스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족이 저 스텝에서 이주를 한단 말이에요. 유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가지고 너는 이게 딱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 겨울을 버틸 거야. 우리 부족이 너는 여기 살고 너는 여기 살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각자가 살 수 있을 만한 여기저기에 텐트를 치는 거예요. 서로 방해되지 않으면서도 뭐 서로 어떤 땅을 갖겠다고 굳이 할 필요도 없지. 애초에 스텝이나 초원이나 사막은 파락군 이런 게 없잖아요. 강남 이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강남, 강북, 뭐 파락군 이거는 우리가 이 폴리스 속에서 구획을 한 거지. 구획을 했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그렇게 그러니까 균질적으로 구획을 하면서 생겨난 비균질성인 거지. 구를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 모든 전 구역을 국가가 이렇게 다 경계선을 그리잖아요. 그렇게 균일하게 땅을 다 균질하게 만들어서 구획을 한 다음에 그 안에 배치에 따라서 이제 비균질성이 생기지. 이게 폴리스야.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게 없잖아? 그냥 초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야영 가서 어디다 텐트 칠까 하는 것처럼 그냥 자기가 살만한데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거야. 동물은 거기서 풀을 뜯어 먹으라고 그러고, 뭐 난 여기서 살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유목민들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730페이지의 맨 아랫줄에 노모스는 그래서 원래는 퍼지 집합의 고름이다. 퍼지 집합이라는 건 이렇게 모호하다는 거잖아요. 대충 이 근처에 있어. 대충 가지 말고 이 근처에 있어. 이런 거지. 이 근처에 있으면 거기에서 지가 살만한데 살아. 다 이질적으로 누군가가 미리 방배정하듯이 할당하지 않아도 그렇게 퍼져 있는 그 상태 나름대로의 어떤 일관성이 있잖아요. 일관되게 집을 짓고. 그래서 멀리서 보면 여기가 지금 얘네가 모여서 사는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완전히 다 흩어지진 않는다고. 그렇게 일정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거기에 어떤 법칙적인 할당 이런 건 없는 거죠. 이게 유목민들의 노모스다. 그런 걸 매끈한 공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731쪽에 위에서 8째 줄에 유목민은 매끈한 공간 속에서 자신을 분배하고 이 공간을 차지하고 거주하며 보존한다. 툰드라의 봄 옛날에 SBS인가 어딘가에서 다큐멘터리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거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유튜브에서 보시면 이게 되게 다르구나. 제가 지난번에 그러고 북극의 나누쿠도 추천해드렸죠. 방학 때 학문을 놓으시고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게 이들의 원칙이다. 따라서 그 아래 유목민을 옮겨 다니는 걸로 규정하면 안 된다. 이와 반대로 유목민은 옮겨 다니지 않는다고 주장한 토인비가 근본적으로 옳다. 이주민은 여기 이제 이주민하고 유목민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다른 게 나와요. 거주지가 황폐해지거나 불모지가 되면 환경을 버리고 떠나. 그러니까 지들이 살고 싶은 데를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목민들은 떠나지 않으며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 자로서 얘네들은 이 자기네들이 사는 곳보다 더 좋은 데로 떠나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유목민들은.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여기보다 더 좋은 데를 꿈꾸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핵심적으로. 이거를 좀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살만하지 않으면 여기가 살만한 곳이 못 돼 그러면 더 좋은 곳을 향해 떠나잖아요. 유목민들은 이주민들은 자기네들이 거기를 황폐하게 만들고 떠나지. 유목민들은 떠나지 않으며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로서 숲이 줄어들고 스텝이나 사막이 증가하면 이게 숲이 줄어들고 스텝이나 사막이 증가하는 게 보통은 살만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 자리를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 배치 속에서 삶의 다른 양식을 발명해내는 거예요. 여기 버리고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조차도 안 되니까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긴 하지만 유목민처럼 살아란 얘기는 아니에요. 삶의 기본적인 방식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그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게 약간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처음에 이제 싸고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는 곳에 이제 예술가들이나 어떤 존재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살다 보니 네트워크가 생겨서 어떤 그 유목촌 같은 게 된다고. 근데 그러면 자본이 와가지고 거기를 접수해 버리지. 그래서 뭐 젊은 애들이 많이 가는 핫플레이스라는 게 다 그런 곳 아니에요? 연남동 어디? 샤루스가 뭐야? 아무튼 또 무슨 있어다. 대표적인 저기 물레동인가?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가 원래 그렇게 예술가들의 네트워크처럼 싼 맛에 살았던 데라고. 근데 그런 방식으로 형성을 하고 나면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그들이 사니까 거기가 그 폐허 같은 게 약간 뭔가 볼만한 데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그 볼만한 데가 되어가고 뭔가 고유한 문화가 생기는 데를 자본이 와가지고 독점을 해버리고 땅값을 높이고 그러면서 이제 원래 거기에 문화를 형성했던 사람들은 쫓겨나게 되는 이 시스템이 되는 거잖아요. 딱 거기에도 이 유목의 방식과 국가의 방식이 이 갈등하고 있는 게 드러나죠. 그래서 유목민들은 살만할 수 없게 돼도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유목을 발명해내는 자들이다. 폐허를 버리고 폐허가 아닌 곳을, 더 좋은 곳을 향해 떠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폐허 위에서 다른 삶을 조직해낼 것인가. 이게 유목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점에서도 좋은 땅, 유토피아 이런 데에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유목민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좀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유목민들과 정착민들, 이주하는 정착민들의 차이는 뭐냐? 정착민들은 계속 더 좋은 세상,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아가는 유목민은 이 유목민일까요? 그런데 이 유목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 계속 이 배치 속에서 그 폐허 속에서 계속 삶을 그 폐허와 더불어서 폐허 위에 남은 것들과 더불어서 삶의 양식을 발명하는 자들인 거지 유토피아를 꿈꾸지 않아. 땅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거지. 그런 관점에서 이들을 대비시켜야 된다. 유목민 그러면 그냥 돌아다닌다는 게 아니다라는 것만 좀 아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제 속도와 운동. 속도와 운동을 구별한다. 운동이라는 건 정말 외연적인 거예요. 여기에서 저기로 가는 거예요. 외적인 장소의 혹은 거리의 변화죠. 근데 속도의 문제는 그게 아니다. 속도는 강도의 문제고 그 중간에 진한 글씨 있죠. 환원 물체의 환원 불가능한 부분들이 언제든지 그 돌연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매끈한 공간을 차지하거나 채우게 되는 경우 물체가 갖게 되는 절대적 성격. 되게 말을 어렵게 써놨지만 이게 이제 다른 강도 속에서 다른 관계의 양식을 발명하는 거랑 연관되겠죠. 속도의 문제는 그러니까 되게 관계의 문제예요. 속도가 언제나 관계값이거든요. 미분 관계값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땅과 그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인간, 비인간 존재들과 어떻게 다른 관계를 형성하느냐의 문제가 유목의 핵심적인 문제인 거지. 여기에서 어디로 가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운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목론과 관련해서는 그 오해만 깨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마지막 줄에 보시면 유목민들에게는 탈영토화가 대지와의 관계 자체를 구성하고 있다. 언제나 거기에서 그 영역을 그 다른 방식으로 탈영토화하죠. 이 탈영토화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유목민은 탈영토화 자체에 의해 재영토화된다. 그러니까 그 영토와 다른 관계를 구성해.
영토성 자체를 다르게 바꿔. 영토와의 관계 맺음을 다르게 돌입하게 되면 탈영토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재영토화. 그러니까 탈영토화가 뭐라 그랬습니까? 영토화가 일종의 시그니처라 그랬죠. 내가 요 땅 위에 어떤 나의 고유한 시그니처를 리듬을 만들어내는 게 제일 첫 번째 영토화라 그랬잖아요. 그게 리토르넬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계속 변주되면서 뭐 날씨가 바뀌기도 하고 그 옆에 또 다른 존재가 살기도 하고 이 환경이 변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치 속에서 계속해서 그 영토성의 변주를 일으키는 거. 이게 이제 리토르넬로부터 떠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리토르넬로의 문제는 영토화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탈영토화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랬죠. 예술은 영토를 만드는 것이자 동시에 영토를 떠나는 운동이기도 하다 그랬죠. 이 두 가지를 그렇게 대립적으로 영토화 나쁜 거, 탈영토화 좋은 거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식의 이분법은 들레즈에겐 어떤 경우에도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그렇게 이 자기가 있는 땅과 페어다 그러면 그 페어와 맺는 관계를 변환시키잖아. 그럼으로써 그 페어의 고유한 어떤 영토화를 하는 거죠. 리토르넬로를 만들죠. 근데 그거를 계속 변주하면서 하잖아요. 이들이 그 곳을 뭔가 어떤 도시로 만들고 막 어떤 홈페인 공간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 위에서 계속 자기의 삶의 배치와 더불어서 공간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 탈영토화 자체가 재영토화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탈영토화된 결과 거기가 영토를 발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게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35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유목민의 종교와 이 정주민의 종교가 다르다. 유목민들도 일신교를 가질 수 있다. 그 735쪽에 보시면 그 위에서 넷째 줄에 일신교를 가질 수 있는데 그래도 꼴이 다르다는 거예요. 종교가 언제나 국가장치의 부품으로 작동하는데 그런데 유목민한테는 되게 다르게 나타난다. 왜 그러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 한 10줄 내려온 겁니다. 유목민에게선 성스러운 장소가 제한되지 않고 절대성은 성스러운 장소에 출현하는 게 아니라 한정되지 않은 장소. 그러니까 그게 매번 바뀌어요. 어떤 장소, 그러니까 거기에 신전을 짓고 뭘 만들고 이러질 않지. 매번 장소 자체가 변환되기 때문에 절대성도 어느 한 곳에 출현하지 않아요. 성소라고 딱 정해져 있는 한 곳에 출현하는 게 아니라 매번 그 강도 속에서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뭐 구름에 따라서 뭐 하늘의 어떤 뭐 하늘의 뭐 맑기인가 뭐에 따라서 아무튼 굉장히 그런 강도적인 것과 어떤 동물, 인간 이런 배치, 누구는 동물이 죽은 장소가 또 어떤 유목민에게는 성소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 그 아래에서 7째 줄 유목민들은 절대성에 대한 감각이 있어. 막 하늘, 어떤 절대자, 뭐 신, 뭐 이런 감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무신론자야. 그러면 그 신이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해내고 내 삶을 규정짓고 이런 초월적 신일 수가 없거든요. 절대적인 개념은 있는데 그 절대적인 것이 되게 무신론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이 몽골은 왜 불교를 국교로 채택했을까? 몽골족 유목민들이 왜 기독교를 채택하기가 되게 어려울까? 몽골이 되게 불교도가 많고, 그 티벳에 유학을 대대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낸대잖아요. 몽골은. 그래서 그 몽골 스님들이 아무튼 두각을 되게 많이 나타낸다고 하던데, 그 되게 재밌는 거죠. 이 뭔가 이 유목적인 삶의 방식과 불교가 통하는 데가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 유목민들은 말 그대로 방랑자적인 베가본드.
지난 시간에 전사 얘기하면서 베가본드 제가 만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방랑적인 일신교. 그러니까 자기의 땅과 자기의 정착지와 자기의 민족과 이 동일성에 뿌리박은 일신교가 아니라 이 정말 방랑하는 일신교. 그러니까 무신론자인데 되게 절대적이고 초월적 감각은 있는 거예요. 이 흥미로운 요거 가지고도 종교와 유목 요런 것도 되게 재밌는 문제죠. 그런 얘기들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종교에 관한 텍스트들이. 그다음에 736쪽에 736쪽에 보시면 이 부분은 성전이 유목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지하드라고 하죠. 사실은 이 성전 자체가 국가를 넘어서는 운동에서 출현했다는 거예요. 무함마드가 무함마드 읽어보시면 원래 메카의 부족 정치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메카라는 지금의 이라크에 있는 곳이 메카잖아요. 아라비아 반도에. 근데 얘네들이 그 부족 정치하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메디나로 이주를 하거든요. 근데 이 메디나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움마라는 공동체를 형성해요. 이슬람의 그 중요한 공동체가 움마예요. 움마. 근데 이거는 되게 종교적 공동체야. 이게 정치 공동체도 아니고 국가 공동체도 아니고 대단히 종교 공동체인데 이게 그렇게 이 종교 공동체가 계속 뭐라 그럴까 기존의 집단, 기존에 거기에 자리 잡고 있던 부족들하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싸움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 종교 공동체가 정치 군사적인 공동체로 이렇게 전환이 돼. 그러니까 이건 애초부터 정치적 공동체로서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전환이 되거든요. 그런 걸 성전이라 그래요. 지하드.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지하드. 지금은 좀 되게 의미가 많이 달라졌지만 그러니까 지하드 자체가 국가가 수행하는 전쟁이 아닌 거예요. 국가 되게 외부에 있었던 거지. 그런 의미, 그런 얘기들을 이제 또 하면서, 뭐 온갖 얘기가 너무 산만하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쭉 나온다. 이게, 넘어가려다가 740쪽에 여기 되게 재밌는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선생님들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간 부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서양에서는, 이제 앞에 제가 좀 건너뛰었지만, 이러저러한, 어떤 배치, 조건 때문에 서양에서는 혁명을 통한 국가 형식의 변형이 가능했다. 혁명이라는 건 계속 국가를 변형하는 거야. 부르주아 혁명도 그렇고 사회주의 혁명도 그렇고. 그런데 물론 혁명이라는 관념이 애매하긴 하지만 혁명이 국가의 변형과 관련되는 건 되게 서양적 관념인데 서양은 되게 국가라고 하는 게 견고했단 말이에요. 저 그리스 시대로부터 폴리스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물론 여기서 들레즈 가따리가 얘기하고 있는 동양이나 아시아가 되게 중앙아시아 여기까지를 포함해. 우리가 아시아라고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달라 범위가.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이 발상은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 애초에 국가의 파괴, 폐지 이건 되게 동양적 관념이다. 그러니까 국가의 형태를 바꾸는 것으로서의 혁명. 근데 동양에서는 국가가 그렇게 뿌리 깊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혁명이라는 것도 되게 다르고 거기에서는 이 전쟁 기계가 그냥 국가의 폐지, 국가의 파괴, 국가에 대해서 훨씬 더 위협적으로 존재하는 유목적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유에 있어서도 불교를 국교로 한 국가가 있긴 하지만 불교 자체가 국가적이긴 어렵지 않아요? 되게. 그리고 장자도 뭐 도샤는 조금 좀 애매하긴 하지만 장자도 국가적 사상이라고 하긴 되게 어렵잖아요. 그게 뭐 국가의 폐지?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반국가적인 국가 없는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유목적인 것과 이 정주적인 것 그거에 따라서 혁명을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 혁명과 국가의 관계를 또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들레즈의 천개의 고원은 천개의 고원의 설서가 나올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불가능해. 이걸 해설을
예를 들면 12권을 해설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책 한 권으로 되겠습니까? 이걸 해설을 다 하겠다고 맘먹으면. 그러니까 애초에 그걸 불가능하게 전 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들레즈 방식으로 철학을 하려 그러면 들레즈가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사유를 전개하고 있다라는 들레즈의 사유의 방식 그것만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는다면 영감을 얻는다면 이 부분적인 것들은 들레즈가 말한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거는 반론도 굉장히 많아요. 각 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이대로 보시지 말고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혁명과 국가의 관계도 그렇구나. 혁명은 국가를 바꾸는 걸까? 국가를 폐지하는 걸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떤 역사적으로 정주민과 유목민 이런 배치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뭔가 우리를 그렇게 다른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실어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들레즈의 특히나 이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은 누구도 뭐를 이제 이 청계권의 뭐 핵심적인 개념 몇 가지를 언급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강론을 쓰긴 되게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들레즈식으로 정말 활용을 하려 그러면 여기에 영감을 받아서 그냥 챕터를 단장 취의하듯이 챕터를 지멋대로 갖다가 자기가 막 해석을 해도 저는 그게 크게 들레즈를 독해하는데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 갖다가 막 써. 들레즈도 막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일관된 자기의 사유 속에서 지금 통합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유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지. 뭐 팩트가 맞냐 안 맞냐 정말 팩트가 뭐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딱 규정할 수 없는 어떤 해석의 문제거든요. 이렇게 한 챕터씩을 가지고 그냥 자기가 계속 파고들고 싶은 챕터 하나를 끝까지 그 문제들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아무튼 여기도 되게 재밌는. 그래서 동양의 국가와 서양의 국가는 뭐가 다를까? 뭐 이런 문제도 약간 여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41쪽에 이제 결론적으로 아랫단락. 국가의 기본적인 임무 중에 하나는 뭐냐? 지배가 미치고 있는 공간, 그 힘의 장, 국가적인 힘이 닿고 있는 그 공간에 홈을 파는 거예요. 매끈한 공간, 원래는 매끈한 공간이지 홈이 없죠. 홈이 없는 공간에 홈을 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들이 맨날 순수 다니는 것도 그런 거겠지. 내가 다스리고 있어. 그러면서 그 왕이 갈 때 또 길을 닦는 거 아니에요? 매끈한 공간을 홈이 공간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데 있다. 그래서 유목민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 흐름을 통제하는 거죠. 이주를 통제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외부 전체 세계 공간을 가로지르는 흐름의 총체에 대해 법이 지배하는 지대가 군림하도록. 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거기에 규칙과 법칙을 적용하도록 만들죠. 흐름에 대해서 규제한다는 게 그런 거죠. 어떤 흐름이 그냥 들어오고 그냥 나가면 안 돼. 언제나 국가의 승인 속에서 들고 나고 해야 돼. 법제화하는 거죠. 그게 국가의 기본적인 임무예요. 왜냐하면 국가는 온갖 종류의 흐름, 인구, 상품, 상업, 자금, 자본 등 모든 흐름을 포획하는 걸 주 기능으로 하는 게 국가입니다. 이제 그 얘기가 13번째 고언의 주 내용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 따옴표에 국가의 정치 권력은 폴리스, 도로 관리다. 도시의 성문과 세관은 사람이건 가축이건 재화건 집단의 유동성이나 침입해 들어오는 무리들의 힘에 대비한 제방이며 필터다. 그래서 뒤에 중력이나 중후함이 국가의 본질이다. 그 무거움, 중후함 이게 쫙 안 오긴 하지만 어쨌든 국가는 뭐예요? 중력, 끌어당겨. 그리고 어떤 것들을 그렇게 법을 부여한다는 것도 그거죠. 가볍게 오고 나고 들고 나고 이렇게 못해요. 그거에 이렇게 무거운 추를 달아 놓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나가려 그러면 너무 복잡해. 외국 여행 가는 것만 해도 복잡하잖아요. 들어오고 나가고가 그렇게 가볍게 안 되지. 그게 국가의 힘이 그런 방식으로 자기 존재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그 줄에 그 페이지에
일곱째 줄에 이런 의미에서 국가는 끊임없이 운동을 분해해서 재구성하고 변형시킨다. 끊임없이 속도를 규제한다. 함부로 들고 나고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 고유한 속도를 거기에다가 일정한 규칙을 부과하려고 하죠. 그래서 국가는 뭐다? 도로 관리자, 방향 전환기, 인터체인지.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 그러니까 국가가 이 모든 존재들의 초군림하는 이런 게 아니라 국가의 기능은 뭐냐? 흐름의 관리예요. 흐름의 관리고 그 흐름들을 규제하고 그래서 일정하게 홈을 파서 규제된 방식으로만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흐름들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거.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작동을 해야 거기에서 잉여를 뽑죠. 그게 국가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은 그래서 그냥 억압 이것만이 아닌 거죠. 국가가 되게 폭력적이긴 하지만 국가의 폭력이 이렇게 대놓고 폭력을 행사해서 폭력이 아니라 삶 일반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니까 삶에 대한 폭력이지 그거는. 국가가 폭력적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맨 마지막 줄에 보세요. 국가의 응수를 넘어서려는 모든 위협에 맞서 국가는 공간을 홈파는 방법으로 대응한다. 전쟁 기계를 전유하는 건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해요. 그래서 모든 역사적인 도시계획. 혹시 나는 도시계획 이런 게 관심이 있다 그러면 뭐 19세기 파리의 도시계획, 저기 뭐 로마나 어떤 뭐 한나라나 제국의 어떤 도시계획, 그다음에 근대로 오면 도시계획이 굵직굵직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계획을 분석해 보면 국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거기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연구한답시고 청와대를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국가와 이제 이 홈페인 공간, 그 관계에 주목을 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또 넘겨보시면 745쪽에 이 유목생활은 필연적으로 전쟁기계의 수적 요소. 그 수적 요소라는 게 전쟁기계의 발명이 수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하학하고 다른 거예요. 수라는 건 바둑 같은 거잖아요. 바둑은 돌들의 수지 코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그렇게 수에 따라서 조직을 했다는 거예요. 유목민들은. 근데 그것을 계속 이제 기하학화하는 거. 어떤 이 균형과 어떤 형태, 꼴을 부여하려고 하는 게 국가인 거지. 그래서 이것도 국가가 전쟁기계적 방식을 전유하면서 척도화한 결과다. 그래서 749쪽에 그 위에서 그 헤아리는 수 이렇게 나오는 단락 위에서 다섯째 줄에 보시면 전쟁기계는 적은 양만을 이용해 활동한다. 헤아리는 수를 통해서 양 몇 마리다.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그냥 헤아리는 수를 가지고 수적으로 생각을 해요. 수는 되게 그냥 공평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제 공간을 배분하거나 공간 자체를 분배하는 대신 공간에 무언가가 있으면 그냥 양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수가 주체가 돼. 거기에 누가 있고 여기에 뭐 어떤 곳에 누가 살고 이게 주체가 문제가 아니라 수는 그 주체를 지우는 거죠. 매끈한 공간이라고 거기에서. 내일도 일어났는데 사는 곳은 이쪽에 있던 양이 저쪽으로 갔더라도 양이 10마리야. 동일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공간을 하나의 척도로 조직을 하면 국가적 방식이 출현하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뒤에 쭉 나옵니다. 751쪽에. 751쪽에, 맨 아랫줄에. 근데 이런 유목민 전쟁에 속하는 헤아리는 수가 언제나 복합적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국가적인 것이 그것을 포획하게 됐을 때는 배치가 또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그 수적인 문제가 군대로 갔을 때 어떻게 이 수를 이용해서 또 국가의 군대가 조직되는가. 그러니까 계속 유목적인 것과 국가가 갖는 이 상호작용성, 그거에만 주목하셔서 이야기를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뒤에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758쪽에 명제 7번에 유목적인 삶은 전쟁 기계의 무기를 변형태로 갖고 있다 할 때 이제 여기서 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무기하고 도구의 관계예요. 자, 이 무기하고 도구도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이제 무기는 전쟁 기계하고 관계되는 게 무기인데 그 759페이지에 이제 중간 정도에 중간 좀 위에 보시면 한 10줄 내려오시면 무기는 투사와 특권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랬죠. 무기는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탄도와 관련이 있고 그런데 그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 도구는 이 투사 메커니즘을 무언가로 대체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무기는 무기하고 도구를 이제 구분하면서 무기는 전쟁 기계의 존재 방식과 연관되고 도구는 되게 정주민의 방식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때 무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그 무기 도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사의 무기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전사는 뭐를 무기로 삼습니까? 뭐든 잡히는 걸 무기로 삼죠. 그러니까 그게 나무 막대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칼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는데 잡히는 걸 무기로 삼아서 그러니까 애초에 무기가 존재한다기보다는 어떤 배치 속에서 어떤 사물과 어떤 리듬으로 관계 맺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로 무기가 돼. 그러니까 무기라는 건 언제나 이 운동과 배치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는 말을 타고 사냥을 해. 근데 그 말을 타고 막 더 빠르게 다른 속도로 달리면 저기 앞에 나타났다고. 그럴 때 말을 타고 다니면서 사냥을 하거나 그냥 말이 이동을 할 때의 말이었는데 저기 나를 가로막고 있어. 그럼 그때 말과 내 신체가 맺는 관계가 달라지면서 내가 갑자기 나무 가지를 주워 들어가지고 막 저걸 향해 돌진하게 되면 말과 나와 이 나뭇가지의 배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 나는 사냥꾼이고 그 사냥꾼이 탄 말이고 내가 가지고 있던 나뭇가지는 뭐 어떤 사냥을 하기 위해서 뭐 짐승을 이렇게 모는 이런 도구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무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기가 출현하는 건 언제나 그 탄령토와의 배치 속에서 존재를 해요. 전사라는 존재도 그래요. 전사도 나는 전사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는 안 싸우고 살아. 안 싸우고 그냥 일정하게 살다가 어떤 배치 속에서 갑자기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무기가 되고 그의 몸은 전사가 되는 이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전사는 나는 전사야 그러고 각 잡고 언제나 폼 잡고 있지 않아요. 돌연 전사로 변신하는 거지. 그 애들이 좋아하는 파워레인저 시리즈. 이런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파워 어쩌고 저쩌고. 어린 시절에 한번 환장하게 되는 이제 일본 시리즈도 있고 우리나라 시리즈도 있지만 그건 다 뭐냐? 그냥 이렇게 있던 애들이 갑자기 변신을 하는 거예요. 저기 나타났어. 뭐가 나타났어 그러면 갑자기 합체해가지고 막 변신을 해. 뭐 바람, 구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변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애들이 끌리는 것도 이게 원래부터 그런 이상한 옷 입고 다니고 막 눈에서 빛 쬐고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안 그러던 애들이 변신을 하면 이렇게 크로스하는 것만으로도 막 변신이 된다고. 이게 너무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변신하도록 많은 배치가 있는 거야. 거꾸로 그 배치 속에서 변신을 통해 전사가 되는 거예요. 그 전사가 쥐고 있는 게 무기야. 이런 게 무기인데 도구라는 거는 뭐냐? 도구는 그냥 힘을 전달하는 거야. 도구는 언제나 명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도구가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 이 두 가지를 뭐와 어떻게 사물과 관계하느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도구라고 얘기하는 건 일정한 목적의 그 기능과 목적에 종속돼서 힘을 전달하는 거. 그러니까 맥가이버는 전사적인 방식으로 전사적인 엔지니어지. 맥가이버는 도구가 없는데 있는 거 가지고 뭘 만들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요리 말씀드린 것처럼 도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 언제나 도구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도구가 완벽해야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도구부터 한바탕 준비하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되게 정착적인 거지. 그래서 그 도구와 물론 뭐 그런 것도 도구와 이제 변신을 하긴 하지만 아무튼 도구라는 거는 그렇게 힘을 전달하는 거고, 이 무기라는 거를 여기에서 강조할 때는 이게 배치 속에서 계속 변환이 이루어진다는 거고, 배치와 더불어서 관계의 변환이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붓도 펜도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고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죠. 펜을 도구로 사용하는 건 정말로 그냥 글씨를 쓰기 위한 전달. 글씨를 쓰는 거로서 사용하면 펜은 도구지. 근데 내가 어떤 시기에 펜을 들고 이 억압에 대한 막 무슨 선언서를 막 써. 그럼 그때 펜은 무기죠.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되게 확장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도 내가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여기서 맨날 내가 뭐 보고 컨텐츠 보고 쇼츠 보고 낄낄거리면 그냥 낄낄거리기 위한 도구지. 근데 그걸 가지고 저기 뭐 어디에서 저쪽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막 내가 해시태그 달아가지고 막 보내. 그럼 이건 무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기와 도구를 가르는 것은 그것과 맺는 관계 양상인 거예요. 관계가 다르면 배치가 달라지잖아. 그 배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이 무기로 사용되는가, 도구로 사용되는가. 펜은 나에게 무기인가 도구인가. 꼭 선언문을 안 써도 되는데 아무튼 그 배치 속에서 이게 나를 전환시키는 펜인가, 나의 사유를 전환시키고 있는 펜인가, 그냥 베껴 쓰는 펜인가, 다르겠지. 이 무기와 도구의 문제가 그런 것까지 연관된다. 그래서 언제나 도구는 노동과 연관돼요. 763쪽에. 그래서 전사는 동물을 모터로 작동해. 어떤 정말 기동적으로 작동하는데 그 모터 모델에는 노동과 자유로운 행동이 있다 그러면서, 노동은 그냥 힘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펜을 갖고 글을 쓰는 게 노동인 사람들이 있죠. 뭐 이렇게 서기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속기사 이런 사람들은 노동이지. 근데 이렇게 필사를 하시거나 뭐 이럴 때 그게 노동이세요? 아니면 자유로운 행동이세요? 그거에 따라 그거를 결정해 주는 건 그 관계라는 거죠. 거기에 정동도 물론 그 관계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치도 포함되어 있고 정동도 포함되어 있고. 옛날에 선생님들이 맨날 숙제 안 해오면 빽빽이 내주잖아. 빽빽이. 그 빽빽이는 노동이지. 거기엔 너무 슬픔의 정동이 묻어가 있지. 슬픔과 이 지겨움과 막 이런 정동이 함께하고 그 학교의 그 배치, 이걸 안 해가면 맞는다. 이것 속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이지 그건. 근데 내가 너무 열심히 막 뭐를 공부하면서 빽빽이를 할 때는 그거는 노동이 아니죠. 그래서 도구는 노동과 연관되고 이건 자유로운 행동과 연관된다. 그래서 언제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 764쪽에. 764쪽에 자 위에서 6째 줄에 무기와 도구는 동일한 법칙을 따르고 있으며 이것이 이들의 공통의 차원을 규정해. 그러나 모든 기술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원칙에 따르면 기술적 요소는 그것이 전제하고 있는 배치물과 관련되지 않는 한 추상적일 뿐이다. 그러니까 동일한 법칙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무기와 도구의 다름을 얘기를 해주는가? 배치. 배치 속에서 어떤 관계로 형성되느냐가 그것의 무기와 도구성을 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구도 무기가 될 수 있는 거고 무기도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는 배치물이에요. 배치물. 여기가 이제 배치의 중요성이 그래서 나와요. 여기서부터 이제 쭉 나오는 게 배치.
그래서 그 단락의 맨 끝부분에 이제 이 기계라고는 해도 사회적 기계, 집단적 기계, 특정 시기에 무엇이 기술적 요소인가, 용도와 내용과 적용 범위는 어떠한가를 규정하는 기계적 배치물이 중요하다. 항상 이 배치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 요 말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아랫단락에 보시면 이제 문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기계문이라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이 문은 뭐냐면 이 기억나실란가 모르겠는데 종속, 과문, 강문계 그 문이야. 필름. 근데 종속, 과문, 강문계 이 식물의 분류 단위예요. 종이 이제 인간 종, 무슨 종, 강아지 종 이렇게 속. 그러니까 우리 나무도 보면 무슨 과 무슨 식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분류체계야. 그 분류체계에서 이제 개 바로 아래에 있는 게 과잖아요. 종속식물, 문, 양치식물, 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 문은 생물학적인 분류 단계예요. 근데 이거를 들레즈가 자기식으로 가지고 와서 단순히 생물만이 아니라 이 배치 안에는 온갖 기계적 그다음에 그러니까 신체적인 것과 비신체적인 것, 기계적인 것, 비기계적인 온갖 흐름들이 다 형식적으로 분화되어서 작동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그냥 이거는 생물학적인 관점으로만 얘기를 할 수 없고 어떤 하나의 생물이 양치식물이든 속시식물이든 아무튼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는 그런 식물들이 그렇게 번식을 할 수 있는 배치를 전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 개념을 생물학적인 걸 확장시켜 가지고 더 배치의 차원에서 보고자 하는 거지. 그래서 이 기계적 문이라는 개념을 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뒤에 보시면 767쪽에 보시면 위에서 셋째 줄에 배치는 정념적이며 욕망의 편석이다. 욕망은 자연적이고 자발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배치하는 것이면서 배치되는 것이고 언제나 그것이 일정한 기계. 그 기계라는 거는 모든 것이에요. 이 물질적인 것을 포함해서 정동적인 것, 언어적인 것, 기호적인 것, 이 신체적인 것, 물리적인 것 말할 것도 없고 그 모든 것의 배치, 그 모든 것으로 이루어진 게 배치예요. 그래서 배치의 합리성이나 효율성은 이런 배치가 유도하는 정념들 없이는 또 이런 배치를 구성하는 동시에 배치에 의해 구성되는 다양한 욕망들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요 아래 예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그리스의 중장 보병 밀집 부대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출현했는가 조금 내려오시면 말에서 내려옴으로써 인간 말에 보병이 되려고 그러면 말을 타면 안 되잖아요. 말 탄 건 보병이 아니잖아요. 기마부대지. 그러니까 보병이 생기려면 일단 인간이 말에서 내려와야 되죠. 인간과 말의 관계가 바뀌는 거, 신체의 관계가 바뀌죠.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이러한 또 그렇게 가능하게 한 또 다른 그 상황, 시대의 배치가 있겠죠. 이런 배치가 농민병, 시민병이 등장할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줘.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의도 속에서, 의식 속에서 뭘 해야지, 그러려면 뭘 해야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아주 그 복잡한 이 배치 속에서 어떤 계기가 되어서 배치의 변환이 일어나면 그 배치의 변환이 또 다른 배치의 변환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인간과 말의 변화가 이루어졌어. 그 변화가 이제 농민들이 말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배치가 달라지니까 다른 데서도 배치의 변화가 생겼어요. 관계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와 함께 전쟁의 에로스, 전쟁에 대한 정념이 또 변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나 변화하는 것과 변화되는 것은 늘 동시적인데 배치는 이렇게 역동적이고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배치를 분석한다고 할 때는 그 배치를 구성하고 있는 그 배치의 가장 지층적인 게 있겠죠. 배치가 놓여있는 어떤 지층, 이중분절에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층적인 게.
그런데 그 지층적인 것에서 가장 탈지층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배치 가운데에서 신체적인 차원의, 물리적인 차원의 배치들.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고, 신체성이 어떻게 규율되고 있고, 뭐 이런 문제. 근데 또 뿐만 아니라 플러스, 우리의 정신, 사유라든가 정동. 이것이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 있느냐? 관념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 이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작동하는 게 배치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국면의 배치를 분석한다는 건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이제 어떤 것이 더 이 변화안의 인자고 어떤 것이 더 지층에 가까운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리해내야 되는 거지. 그런 것 속에서 역사의 변화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유추할 수 있는 거지. 역사의 변화안을 가지고 오는 건 이제 들르지 같다르식으로 보면 가장 탈령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탈령토하는 거를 선언적으로 민중들이 탈령토하겠지 이렇게 찾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배치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배치 개념을 가지고 청계고원에서 한 개념만 남기세요. 그럼 배치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몰라도 배치 개념이라도 아시면 돼요. 그 배치 개념이라도 알면 그 배치, 근데 그게 어렵지. 이제 배치에는 지층과 온갖 게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렇게 배치 개념을 좀 아시면 뭘 볼 때 그 배치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볼 때 굉장히 풍부해지거든요. 우리가 뭐를 이렇게 인과를 너무나 빈약하게 짜잖아요. 이건 왜 그랬는가? 임진왜란은 왜 일어났는가? 임진왜란의 원인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런 거 맨날 나오잖아. 근데 임진왜란이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어떤 배치를 보면 그 배치 속에서 이제 뭘 중심으로 임진왜란의 발생을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임진왜란의 발발이라는 사건을 해석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가능하겠지. 그중에 뭐가 하나가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인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원인이라기보다는 그 원인이라는 건 항상 잠재적인 거고 그 사건이 발생하도록 한 그 관계들, 배치들, 이것 속에서 사건을 보는 것과 원인으로서 보는 건 되게 다르죠. 아까 제가 말한 기후 문제를 원인을 찾아가서 볼 것이냐. 그럼 맨날 안 쓰고 뭐를 제재하고 이런 방식의 해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후 문제를 어떻게 문제화할 것이냐. 어떤 배치 속에서 이 문제를 볼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실천들이 사고될 수 있거든요. 역사도 그렇지 않을까? 역사에서 뭘 우리가 배울 수 있는가가 이게 어떤 배치 속에서 이 문제, 이 사건의 발생을 사유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역사에 접근하는 자의 정말 힘의지가 일단 다르겠지. 어떤 문제에 주목해서 보느냐에 따라 그 배치를 끄집어내는 방식도 다르겠죠. 네, 그렇다. 그래서 정념도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배치에 따라 달라지는 욕망의 현실화다. 그 배치에 따라 정의도 달라지고 잔혹함도 달라지고 연민도 달라지고 정의도 그 배치 속에서 봐야 되는 거지.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정의가 있고 그 정의가 아닌 게 뭐냐, 정의인 게 뭐냐 이렇게 따져 묻는 건 우리의 정의 개념을 초월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지 말자. 그러니까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길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768쪽에 무술 나오죠. 무술. 아래에서 이렇게 한 10줄 올라가시면 무술은 언제나 무기를 속도에 관련시켜 왔다. 이거는 무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방식으로 무기와 관계하느냐. 이소룡의 무기가 됐든 와오장룡의 그 무기가 됐든 간에 그거는 이게 어떤 무기를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 그것과 신체의 일정한 관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잘못 휘두르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자기만 배에다가 끝나지 않아요? 그 옛날에 이소룡 훈련한다고 맨날 그 쌍절곤 이거 자기만 다쳐요. 제대로 훈련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무기는 되게 단순한데 그것과 신체가 맺는 고유한 관계에 돌입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게 꼭 칼을 안 빼도
칼처럼 휘두를 수 있죠. 근데 총도 훈련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총은 그걸 그러니까 총 든 무사는 그래서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보기 총을 든 거는 잘해야 킬러, 어쌔신? 잘해야 어쌔신이라 그러나? 아무튼 잘해야 킬러지. 이 총을 든 무사 이런 건 생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거하고는, 이게 단련? 신체와 이 물체가 갖는 이 어떤 다른 관계성에 되기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것 같아. 잘 모르지만 그쪽은. 그래서 아무튼 무기를 속도에 관련시킨다. 긴장감과 부동성의 기술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냥 칼을 막 휘두르지 않잖아요, 무사들은. 결정적일 때, 그리고 칼을 빼지 않죠. 결정적일 때만 빼거나 진짜 자기 목숨이 위태할 때 아니면 잘 빼지 않죠. 그래서 무술은 코드가 없다. 무술에 코드가 있으면 무술이 아니죠. 이거는 길을 따를 뿐이다. 그러니까 무도, 이걸 염두에 둔 거겠죠. 무도죠, 무도. 검도. 이러한 길에서 사람들은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동시에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법도 배운다. 어디서든 살 수 있는 법을 배우는 유목민들은 그래서 아무 데도 안 떠나도 좋은 데를 찾아서 떠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맨 뒤에 무위의 주체라고, 맨 마지막에 자기를 배우는 거, 뭘 읽은 것 같아요. 무도에 대한 자기를 비우는 것을 배우는 거, 전사의 무위, 주체, 해체. 내가 누구다, 나는 뭘 잘 쓴다, 이런 게 아니지. 힘 빼고 있지. 힘 빼고 있는데 모든 힘에 감응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도 보이고, 뒤에 오면 뒤 치고, 앞에 있는 거 오면 앞 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무예를 다룬 모든 영화들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모든 영화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제가 추천해드리는 영화는 왕가위에 일대 종사가 있고, 근데 진짜 그걸 유려하게 그린 중국 무협 CG 하나도 안 쓰고 유려하게 그린 고전 영화 중에 협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협녀 말고요. 협녀라는 옛날 영화가 있어요. 그 진짜로 아름다운, 그냥 수묵화 같은 그것 속에 이렇게 무예를 다루고 있는 영화예요. 아무튼 그 맥락을 이제 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야금술. 야금술하고 대장장이 얘기 하나가 남았네요. 부지런히 왔는데. 야금술하고 대장장이,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맨 마지막은 결론이거든요. 명제 9번은. 그래서 전쟁기계는 이렇게 얘기했다시피 전쟁기계는 전쟁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전쟁기계는 어떨 때 전쟁을 목표로 하게 되는가? 그게 이제 국가적인 것에 포획되거나 국가적인 것과의 연결 속에서 전쟁을 목표로 하는 때가 있는 거지, 전쟁기계가 전쟁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이제 요거는 오히려 그냥 읽으시면 되는데, 중간에 그 야금술? 이 대장장이랑 야금술 얘기 나오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조금만 보면 됩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또 겹치는 게 있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린 대로 국가는 이제 이런 전쟁기계의 방식과는 되게 다른 방식이에요. 그래서 13고언은 들레지의 정치론, 국가론이에요. 이게. 국가론이기도 하면서 정치론이기도 해서 내가 들레지의 정치에 대해서 난 보고 싶다 그러면 13고언 요거 보시는 게 이제 제일 좋겠죠. 그거는 명제 중심으로 간략하게만 보고 15고언, 14고언에서 앞에 언급되지 않은 몇 가지의 모델만 그냥 얘기를 하고, 15고언에서 막 처음 나오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제 결론만 이제 보고, 그러니까 빨리 몇 개만 흐르륵 본 다음에 이제 15 맨 마지막에 그 추상적인 기계들 도표와, 여기 문 나오잖아. 도표와 문. 이 문이 그 필름, 그 문이에요. 기계의 문 할 때. 이제 요 개념, 그 다음에 맨 앞에 배치 개념, 그 앞에 나온 지층, 성층 작용, 요게 있고, 이제 두 번째 960쪽에 나오는 게 배치잖아요. 배치. 요 뒤에 나오는 개념들이 중요한 개념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배치 개념,
요거 선생님들이 잘 읽어서 오시고 이해가 되는지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